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재 38페이지 소득 처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인세에서 어렵네 라고 생각하는 거 뽑아보라고 하면 소득 처분이 그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차근차근 하나씩 좀 봐보도록 하죠. 38페이지 중간에 소득금액 조정표를 봐볼게요. 자, 거기 보면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자, 이건 뭐예요? 회계보다 세법 소득을 늘려주는 입금 산입하는 거니까. 자, 송금산입은 회계보다 세법의 소득금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들인데, 자, 예를 들어서 접대비 한도 초과가 있어서 550만 원만큼 소득금액이 늘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뒤에다가 지금 뭐라고 써 있어요? 기타 사회 유출. 자, 소득 처분이라고 하면서 기타 사회 유출이라고 썼고요. 자, 감가상각비를 50만 원만큼 송금불산입하면서 소득을 늘리면서 소득 처분 유보. 자, 임원 상여금을 송금불산입하면서 소득 처분 상여. 이런 말들을 써요. 그럼 도대체 얘들이 뭐길래 요 뒤에다가 이렇게 써주느냐? 이게 세법에서는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의미도 많이 가지고 시험 목적상으로 중요하고 하니까 얘들이 뭔지 지금부터 하나씩 볼 거고요. 우리 교재로는 39페이지에 있는 사회 유출부터 이쪽에서 한번 봐보도록 하죠. 자, 하나의 좀 예를 가지고서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예를 한번 보죠. 여러분 회사에 대표이사님이 계세요. 자, 대표이사님이 여러분이 이제 시험 합격해서 회사에 이제 격리 사원으로 갔어요. 격리 직원이에요. 근데 대표이사님이 여러분들한테 와서 나 우리 가족들이랑 해외여행 좀 가야 되니까 한 1억짜리인데 회사 경비로 처리해 라고 하면 못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웬만하면은 사장님이 시키면 그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지 못한다는 말을 못해요. 자, 그러면 회사에서 대표이사님이 그냥 개인적으로 놀러 가는 거지만 회사에서 회사 내부로 경비를 처리한다. 그럼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자, 이렇게 처리했겠죠. 차변에 여비교통비. 자, 여비교통비 1억. 그러면서 현금 같은 거로 줬다고 하면 대변에 현금 1억. 이렇게 처리했을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회사가 비용 처리한 걸 세법이 손금으로 인정해 줄까를 생각해 보면, 자, 이렇게 개인적인 비용을 회사 경비로 처리하는 거는 법인세에서는 인정을 안 해줘요. 자, 그럼 무슨 상황이 생긴 거예요? 자, 비용이 있는데, 자, 우리 북하고 텍스를 보니까, 자, 북에서는 1억이라는 비용을 처리했지만 세법은 비용으로 보는, 송금으로 보는 게 0인 경우. 자, 이게 뭐예요? 회사는 비용 처리했는데 세법이 인정 안 하면 이걸 덜어내야 되죠. 그 송금으로 불산입하는 조정이 필요하니까, 자, 이때 이런 조정을 했겠죠. 자, 송금 불산입. 뭐예요? 여비교통비를 송금 불산입한 거죠. 자, 여비교통비 얼마예요? 1억. 자, 그런 다음에 끝에다가 뭔가를 써요. 있을 때 뭐라고 쓰냐면 이때는 상여라고 썼을 거예요. 자, 도대체 이 상여가 뭐냐? 라는 걸 알려면 우리 몇 페이지를 좀 먼저 봐야 되냐면 교재 178페이지를 먼저 잠깐 보고 올게요. 자, 교재 178페이지에 보면 원천징수라는 게 나와요. 자, 원천징수 정의를 한번 읽어보세요.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수령하는 납세 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해서 납부하는 제도가 원천징수래요. 자, 이게 뭔 소리냐? 좀 화면을 이쪽으로 와서 볼까요? 자, 여기 이제 은행이 있다고 보죠. 자, 여러분이 은행에다가 예금을 했어요. 자, 예금을 하다 보니까 이자가 발생했는데, 자, 이자가 100만 원이 발생을 했죠. 그럼 이자가 100만 원이 발생하면 은행이 여러분들한테 이자를 줄 건데, 자, 여기 은행에 예금했던 나한테 이자를 주는데, 이자가 100만 원이 발생하면 100만 원을 다 주느냐? 여러분 다 준다고 생각했죠? 아니에요. 자, 이자가 있으면 세금을 일부 떼서, 자, 내가 이자 받으면 소득이니까 그 소득이 있는데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은 떼서 국가에다가, 그 세무서에다가 NTS, 국세청이죠. 자, 국세청에다가 일부는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만 나한테 줘요. 자, 예를 들어서 14만큼을 국세청에다 내고 86을 나한테 줬다고 보죠. 그러면 내 통장엔 얼마가 찍혀요? 86이 찍히죠.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나 이자 86 발생했네? 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러진 않고요. 이자는 100만 원인데 그중에서 세금을 내고 나머지만 나한테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 이러고 봤더니 뭐예요? 지금 소득을 뭐 하는 애요? 은행이라는 애가 이자라는 걸 지급하는 애인데, 이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우리 원천징수 정의 봐보세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수령하는 사람, 자, 이 사람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미리 떼서 납세하는 제도, 이게 뭐라 그랬어요? 원천징수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생각해보면 되게 명확하고 간단해요. 자, 은행이 이자를 주면 이 이자 받는 사람한테는 그게 소득일 건데요. 자, 그럼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돼요. 자, 그럼 이 세금을 어떻게 내느냐? 국가에서 알아서 세금을 걷느냐? 그게 아니고요. 소득을 받는 사람들이 나 소득 얼마 발생했으니까 세금 낼게요라고 국가에다가 신고해서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소득을 받았을 때 국가에다가 세금을 잘 신고하면 오케이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나한테 이자 받았어요. 국가에서 신고해야 돼요. 그럼 이걸 내가 소득 발생했으니까 신고해야겠네 해서 신고하고 이 신고를 잘 할 것 같아요? 잘 안 해요. 대부분의 개인들은 잘 안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국가가 고안해낸 방법이 뭐냐면, 야, 대가를 지급하는 너가 얘가 이 소득을 받는 얘가 납부해야 될 세금을 미리 떼서 국가에다가 내고 나머지만 줘 라고 해서 이 사람이 내야 될 세금을 미리 좀 징수해버리는 제도가 원천징수라는 제도예요. 자, 이 원천징수라면 어떤 게 좋겠어요? 국가 입장에서. 자, 첫 번째는 세금이 들어오죠. 자, 조세를 징수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혹시나 신고 납부하면서 세금을 안 낼 위험을 조금 줄일 수가 있죠. 미리 세금을 걷었으니까. 자, 이것과 동시에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뭐냐면 소득 파악이에요. 자, 이 사람이 소득을 받았다가 신고하라 그랬는데 신고 안 하면 국가는 알 수가 없죠. 조사하지 않는 한. 자, 하지만 원천징수를 하게 되면 이 은행이라는 애는 이자를 주고 나면 국세청한테 신고를 해요. 아, 얘한테 이자 줬는데 이자가 100인데 세금 14 떼고 나머지 86이란 거 줬어요 라는 거를 국세청에다가 그대로 보고를 해요. 자, 그럼 국세청은 가만히 앉아서도 아, 얘가 이자 100만 원 소득이 발생했네 라는 거를 그대로 파악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세금을 신고해서 낸다고 했으니까 이 소득이 있었다는 걸 국세청은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 소득을 누락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원천징수된 건 세금을 누락할 수가 없어요. 국가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빼볼까? 라는 생각조차도 못하게 만드는 게 이 원천징수라는 제도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우리 교재로 돌아와서 다시 38페이지로 돌아와서 자,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일반적으로 우리 대표이사님은 회사에서 일하고 월급을 받아가는 사람이에요. 자, 그럼 회사에서 대표이사한테 월급을 줄 때, 아까는 이자였지만, 뭐, 어차피 써놨으니까 여기다 할까요? 자, 이번에는 급여라고 해볼까요? 여기는 은행이 아니겠죠. 자, 우리 회사는 주식회사 S라는 회사인데, 급여를 줄 거예요. 대표이사한테 급여를 주는데, 대표이사니까 한 3천만 원, 2천만 원 정도 하죠, 급여. 자, 2천만 원을 준다고 볼게요. 그럼 급여 2천만 원을 다 주느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소득을 지급할 때는 다 주는 게 아니라 세금을 떼고 나머지만 준다 그랬죠. 그래서 세금을 뗄 거예요. 세금을 한 뭐 600만 원 뗐다고 보죠. 자, 600만 원 떼고 나면 얼마를 줬을 거냐? 한 1,400을 줬다고 보죠. 자, 그래서 이 대표이사한테 급여라는 명목으로 해서 급여를 주면 손익계산서에다가 차변에 급여하고 줬을 거 아니에요. 자, 이 급여라는 이름으로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시점에서 이미 국가에다가 세금을 원천징수해서 납부하기 때문에 국가에 이미 소득 파악이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도 세금을 낼 수밖에 없고요. 자, 하지만 이 여비교통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회사는 지금 대표이사가 놀러 가는 여행 경비를 여비교통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했어요. 자, 이렇게 회사가 대신 비용을 처리하면 대표이사는 어때요? 자기가 1억을 써야 되는데 회사 경비를 처리하다 보니까 자기 비용이 줄었죠. 그럼 결국 뭐예요? 대표이사한테 1억만큼 소득이 귀속이 됐죠. 소득이 발생했잖아요. 자, 그러면 대표이사가 소득 1억을 벌었는데 그게 국가의 세금으로 신고됐느냐를 보면 회사는 지금 여비교통비를 할 때 여비교통비라고 했거든요. 만약에 이게 급여라고 쓰면서 처리했다고 하면 저렇게 국가에 신고가 들어갔겠지만 여비교통비라고 했기 때문에 국가에다 이렇게 신고를 안 했어요. 회사는. 소득으로 신고를 안 했어요. 자, 근데 나중에 와서 세금 계산할 때 보니까 회계상으로는 여비교통비를 잡아놨는데 실질적 세법적 관점에서 보니까 얘는 여비교통비가 아니라 저 대표이사한테 지급한 급여 상여 같은 성격이란 거예요. 인건비 성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뭐예요? 이 1억에 대해서도 대표이사가 소득을 받았다는 걸로 보고 세금을 떼야겠죠. 자, 그래서 대표이사가 뭘 가져갔다? 아, 너 상여 받았네. 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세금을 과세 한번 해야겠네.
라고 관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규정이 여기 있는 상여라는 소득 처분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상여라고 쓰게 되면 회사는 이제 뭐 할 거예요? 아, 대표이사님 1억만큼 소득이 더 있으셨네요. 급여 말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세금 추가적으로 좀 납부할게요. 라고 해서 이 세무조정을 하는 순간 대표이사한테 세금을 또 원천징수를 해요. 급여할 때처럼. 그 다음에 그걸 이제 국가에다가 납부하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 교재 39페이지 와서 보시면 중간쯤에 그 그림 같은 서식 하나 있죠. 거기에 소득자료 명세서라는 게 있을 거예요. 뭐 소득자료 명세서 하면서 인정상여, 인정배당, 기타소득 뭐 이렇게 나오죠. 자, 거기서 말하는 첫 번째는 인정상여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요 상여를 인정상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주는 급여나 상여 말고 이렇게 세무조정하면서 아, 실질적으로 이 사람한테 귀속됐네? 라고 해서 발생하는 상여 있죠. 자, 그 상여를 인정상여라고 해요. 인정상여. 자, 인정상여 느낌으로 보면 뭐냐면, 자, 대표이사가 여행경비를 회사 비용 처리했다가 걸려서 소득으로 보는 게, 이렇게 너무, 세법이 이걸 너무 타이트하게 보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아, 그래, 당연하지라는 생각 들어요. 네, 여러분도 당연하지라는 생각 들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상여로 받았다고 인정할 만하네. 라고 해서, 우리 지금 인정상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인정상여 명세서를 자세히 봐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동그라미 1번에 뭐 소득구분, 2번에 소득 귀속년도, 뭐 몇 년도에 소득인지 나오고, 3번에 배당, 상여 및 기타 소득 금액, 자, 얼마의 소득이 발생했는지를 적고, 그 다음에 4번에 원천징수할 금액이 얼마인지 블라블라 해서 그 동그라미 7번에 보면 성명, 동그라미 8번에 보면 주민등록번호 나오죠? 자, 누구한테 얼마의 소득이 귀속이 됐습니다라는 걸 국가에다가 다시 한번 보고해 주는 거죠. 매번 원천징수하는 거 외로. 자, 이게 상여라는 소득 처분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배당이라는 거 한번 봐볼게요. 자, 똑같은 케이스예요. 아까 대표이사였지만 자, 이번엔 대주주가 왔어요. 대주주가 여러분들한테 와서 야, 나 가족여행 가야 되니까 회사 경비로 1억 처리해. 그래서 여러분이 거부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했어요. 여비교통비 급여가 아니고 여비교통비로 처리했어요. 자, 그래서 세무조사관이 또 여러분 회사에 나왔어요. 세무조사 아시죠? 아, 세무조사도 알아야 되는구나. 자, 우리 세금은 법인세도요.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건데, 자, 이걸 국가가 와가지고 야 얼마네? 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회사가 알아서 우리 소득 얼마니까 세금 얼마 낼게요 라고 신고를 해요. 스스로 신고를 해요. 자, 근데 국가 입장에서는요. 이 자식이 소득이 발생한 걸 다 신고하나? 라는 거가 궁금해지죠. 자, 그래서 한 5년 또는 4년에 한 번씩 회사에 와서 그동안 신고했던 걸 한번 쭉 보죠. 자, 이걸 뭐라 그러냐면 세무조사라 그래요. 그래서 세무조사 나오면 옛날에 세금 신고가 잘못됐던 걸 이제 계속 찾는 거죠. 그래서 세금 내야 되는데 안 낸 거 있으면 그때 추징을 해가죠. 자, 그렇게 해서 세무조사에서 세금을 추징해 갈 텐데, 자, 세무조사관들이 나와서 봤더니 이 자식이 여비교통비라고 했는데 실제 보니까 대주주가 놀러 간 거예요. 그럼 대주주가 놀러 가는 걸 회사가 비용 처리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회사 업무랑 상관이 없잖아요. 자, 그러면 또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이렇게 송금불산입이란 걸 처분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송금불산입 처분한 다음에 대주주가 놀러 갔을 때 제일 뒤에는 이제 상여라고 쓰는 게 아니라 배당이라고 써요. 자, 왜 그러냐? 자, 대주주는 누구예요? 우리 회사의 주주죠. 여러분 회사의 주주가 누군지는 아시죠? 자, 회사가 있으면 회사라는 거는 처음에 누가 설립하는 거예요? 자, 이 주주들이 돈을 넣어가지고 설립하는 게 회사예요. 자, 그럼 주주들이 돈을 넣으면 회사는 이제 뭘 하는 거예요? 자, 그 돈을 가지고 영업을 하죠. 영업을 해서 돈을 벌어들죠. 자, 영업을 해서 돈을 벌고 나면 그 돈을 다시 이제 누구한테 줘요? 예, 주주들한테 돌려주죠. 자, 그래서 주주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회사에다가 돈을 투자했다가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이 있으면 그 이익을 나중에 다시 회수하는. 그러니까 회사가 돈 번 거를 받는 사람이 주주고, 자, 이렇게 이익 발생했던 걸 주주한테 돌려주는 걸 우리가 뭐 한다 그래요? 배당한다 그러죠. 배당. 그래서 배당을 받는 사람이 주주예요. 자, 그래서 너가 이렇게 원래는 회사에다가 발생한 이익을 배당받는 너가 주주인데, 자, 이런 식으로 여비교통비라고 처리한 다음에 너의 소득으로 아직 귀속되지가 않았으니까 실질적으로 1억만큼 네가 이익을 받네? 야, 그거는 배당 받은 걸로 볼게? 라고 해서 배당이라고 소득 처분하게 되죠. 그래서 회사가 주주들한테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배당을 줄 때는 이 배당을 주면서도 뭐 하냐면 아까 우리 이거 있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급여가 아니고 이게 배당이 되는 거예요. 자, 배당이라는 걸 지급을 해요. 배당을 만약에 100만 원을 지급하면 배당을 줄 때도 100만 원을 다 안 주고 자, 세금 떼고 야, 너 소득 발생했지? 세금 떼고 자, 나머지만 상대방한테 줘요.
배당할 때도. 자, 그래서 정상적인 배당은 얘가 배당이 얼마 발생했냐라는 걸 국가가 자연빵으로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회사가 여비교통비라고 처리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주주한테 배당으로 귀속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근데 옛날에 회사는 여비교통비라고 했기 때문에 국가에다가 배당 줬다는 신고를 안 했죠. 안 했으니까 야, 너 이제는 해야 되겠어 라고 해서 신고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배당이라고 신고를 하고요. 너 배당 발생했네? 그러면은 세금 떼고 줘야지. 그래서 그때 이 소득 처분을 하는 때, 이 세무 조정을 하는 시점에서 이걸 알게 됐으니까 자, 이때 세금을 원천징수해서 국가에다가 납부하게 되고요. 자, 이럴 때 배당 처분 받는 거, 이걸 뭐라고 부르냐? 39페이지 중간에 다시 그 소득자료 명세서 보세요. 자, 그 서식에 보면 두 번째 인정배당이라고 있죠. 자, 이렇게 받는 배당을 인정배당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으로 자, 이번엔 누구냐면 아까 여행 간 사람이 이번엔 누구냐면 대표이사 친척동생이에요. 자, 대표이사 친척동생인데 내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보니까 회사에 진짜 자주 와요. 자주 오고 대표이사님이랑 거의 형동생이에요. 친척동생인데 진짜 친해요. 자, 근데 그 사람이 와서 나 여행 가니까 여행 경비 좀 처리해줘요 라고 했는데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또 이제 이 짓을 한 거예요. 여비교통비를 했어요. 자, 여비교통비를 하는 순간 자, 대표이사 친척동생이 여행 갔는데 회사 비용 처리가 되느냐? 안 돼요. 세법 인정 안 하니까 또 송금불산입 해요. 자, 송금불산입 여기교통비 1억. 자, 이런 다음에 그때는 여기다가 뭐라고 쓰느냐? 기타 소득이라고 해요. 자, 이 기타 소득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대표이사 사촌동생 있죠? 걔한테 분명히 지금 소득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개인은요, 개인들은 소득이 있으면 법에서 열거한 것만 과세한다고 했죠. 자, 그 열거한 걸 나중에 우리 소득세 배우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어요. 소득세 배우고 나면 이 기타 소득을 여러분이 지금 들으면서도 바로 알 수 있어요. 자, 그때 소득에 뭐가 있냐면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자, 이렇게 소득을 열거해 놓고 과세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기타 소득이에요. 너의 이런 기타 소득이 발생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대표이사 사촌동생한테 이제 과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똑같아요. 자, 누군가한테 대가 지급하면 원천징수를 했을 텐데 우리 지금 여비교통비로 했기 때문에 사촌동생한테 처음에 여비교통비 나가면서 원천징수해서 신고 안 했잖아요. 하지만 이 여비교통비가 실질적으로는 사촌동생한테 소득이 귀속이 됐죠. 자, 이걸 이제 언제 한 거예요? 회계 처리할 때까지는 우린 처리 안 했는데 세무 조정하면서 우리 법인세 계산하면서 보니까 이걸 얘한테 귀속된 걸 이제 안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대표이사 사촌동생한테 야, 너 소득 귀속됐으니까 세금 국가에다가 신고할게 라고 해서 신고를 해줘야죠. 자, 그래서 나오는 소득이 기타 소득이라는 조정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화면을 이쪽으로 좀 와서 여기서 보면 자, 이런 거예요. 사회유출이라는 소득 처분이 있어요. 자, 소득 처분 지금 배우는 건데 사회유출이라는 처분이 있어요. 자, 이 사회유출이 뭐냐면 입금산입이나 송금불산입 둘 다 뭐예요? 자, 입금산입이면 회계상 소득보다 입금을 늘리는 게 입금산입이고 송금불산입이면 뭐예요? 자, 회사가 비용을 잡았는데 비용을 인정 안 하는 거니까 세법상 소득이 늘어나죠. 자, 이렇게 세법상 소득이 늘어나는 항목 중에서 법인 외부로 유출된 거. 아까 봐보세요. 자, 여비교통비를 외부로 나갔잖아요. 그쵸? 여비교통비를 지출을 했는데 그걸 지금 인정을 안 하는 자,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 자,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항목 중 법인 외부로 유출이 됐으면 누구를 찾으래요? 그 소득의 귀속자를 찾으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지금까지 계속 소득 귀속자 찾아왔죠? 자, 그렇게 소득의 귀속자를 찾아가지고 소득세를 추가적으로 징수를 하는데요. 만약에 그 사람이 임원이나 사용인, 우리 회사의 임직원이에요? 자, 그때는 뭐로 처분하래요? 상여라고 쓰래요. 우리 급여 뭐 이런 거 말고 상여. 야, 너 상여 받은 거다. 상여라고 처분을 하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근로소득. 자, 이건 나중에 소득세에서 배울 거예요. 배우면 알 거고. 근로소득이라는 걸로 포함시켜서 그 개인한테 추가적으로 과세를 하고요. 자, 과세를 하면서 법인의 원천징수 의무는 뭐냐? 우리 과거에 대가 지급하면 세금 떼서 국가에다가 납부하는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데 여비교통비라는 건 지금 그거 안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세무조정하면서 알게 됐으니까 야, 세무조정하는 순간에 알게 됐니? 그럼 그때 원천징수 해 라는 게 원천징수 의무예요.
자, 만약에 그걸 했던 사람이 출자자, 주주예요, 주주. 자, 주주일 때는 소득 처분을 뭐라 하고요? 배당이라고 하고, 그 사람한테 배당 소득으로 과세한다. 이건 나중에 배울 거예요. 어쨌든 그 사람한테 소득이 귀속된 거죠. 상대방한테.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법인에서 원천 징수를 해야겠죠. 자, 기타 소득으로 되면, 자, 기타 소득, 아까 대표이사 사촌동생, 자, 그런 애가 있으면 걔한테 소득 귀속되면 기타 소득이라고 쓰고요. 그 상대방한테 기타 소득이란 걸로 포함해서 소득세를 과세해요. 자, 그럼 이때 소득이 발생했는데 지금까지 신고 안 들어갔으니까 너 원천 징수하면서 법인세도 조금 소득세도 좀 납부해라 라는 게 여기 있는 사회 유출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세 가지를 배웠는데 한 가지가 안 나온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타 사회 유출인데, 기타 사회 유출은 보니까 귀속자가 누구래요? 법인이나 상대방이 사업자. 자, 법인 아닌 사업자니까 개인 사업자들이겠죠. 자, 법인이거나 개인 사업자래요. 상대방이. 자, 그랬을 때는 보니까 귀속자 소득에 포함되어 이미 과세되었음. 이게 뭔 소리냐? 이거예요. 자, 우리 회사가 있는데 우리는 되게 큰 회사의 계열사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 회사가 있고요. 우리 회사는 주 S고, 자, 요게 좀, 안 좋은 회사가 있어요. S. 스몰 S 회사가 하나 있어요. 근데 얘네가 좀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우리는 그룹사 전체적으로 같이 광고를 같이 해요. 자, 공통 광고를 하고요. 공통 광고를 한 다음에 광고비가 100이 나오면, 우리도 50. 자, 너희도 50. 자, 이렇게 배분하기로 했대요. 안 분하기로 했어요. 자, 근데 이 자식이 좀 어려운 거예요. 얘네 회사가 비실비실해요. 요즘에. 근데 우리 회사는 좀 잘 나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얘네가 광고비 부담할 50까지 전부 다 해서 우리가 그냥 100을 다 부담을 했대요. 우리 인정상으로는 가능하죠. 아, 그래, 뭐 힘드니까 네가 대신해 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세법은 안 그래요. 세법은 정말 칼 같아요. 야, 너가 비용할 거 원래 얼마야? 50. 근데 왜 부담했어? 100을 이렇게 부담하면 50만큼은 인정 못해. 그래서 50만큼은 송금불산입을 해요. 송금불산입. 송금불산입 했더니 뭔가 지금 지출한 게 사회로 지금 유출돼서 나갔잖아요. 자, 근데 이때는 생각해보니까 내가 비용을 많이 부담한 게 결국 지금 누구한테 귀속됐어요? 요 상대방 법인한테 귀속이 됐는데, 자, 내가 비용 100을 계상하는 순간 얘도 원래 비용 50이 지출해야 돼야 되거든요. 자, 비용 50 나가야 돼요. 근데 내가 100을 부담하는 순간 얘 비용 50 부담하나요? 안 하죠. 자, 그럼 얘가 비용 부담 50을 안 하게 되면 이 회사의 소득 금액은 어때요? 그만큼 자연스럽게 올라가요. 우리가 따로 뭐 과세할 필요도 없이 비용을 얘가 대신 부담하는 순간 얘의 비용은 없어지게 되고, 없어지면 얘의 소득이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법인세를 냈겠죠. 추가적으로 과세할 필요도 없이. 아까 우리 대표이사나 회사의 출자자나 이런 사람들은 여비교통비로 처리했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세금 과세가 안 됐었어요. 하지만 얘는 가만히 있어도 이미 상대방 소득에 포함해서 과세가 돼 있어요. 여기 동의하시죠? 자, 그럼 여기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자, 이렇게 상대방이 법인이거나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외부로 어떤 지출을 한 거잖아요. 지출을 한 거기 때문에 내가 그걸 부담하는 순간 상대방은 그걸 부담 안 하고, 그런 순간 자연스럽게 소득이 늘어나고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귀속자 소득에 파악이 돼서 과세가 됐어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과세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추가적인 과세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사회 유출이라는 거예요. 자, 사회 유출에서 또 하나 보고 가실 게, 여기 밑에 있는 이제 별표들을 좀 아셔야 돼요. 저게 시험 문제에서 종종 나오는데, 자, 이게 뭐냐면, 첫 번째 별표 보시면, 자, 소득의 귀속자가 출자자면서 임원이래요. 자, 우리 출자자일 때는 소득처분 뭐예요? 배당. 자, 임원일 때 소득처분 뭐예요? 상여. 그죠? 자, 그러면 배당일 수도 있고 상여일 수도 있을 때, 자, 이때는 소득처분을 뭐로 하냐요? 봤더니 뭐 쪽으로 간대요? 상여. 자, 배당하고 상여가 경합이 되면 상여로 가라. 두 번째 볼까요? 소득의 귀속자가 출자자면 배당이고, 자, 법인일 때는요, 상대방 법인일 때는 기타 사회유출일 때인데, 자, 이렇게 두 개가 경합하면 어디로 가라? 네, 기타 사회유출로 가라. 다시요. 배당하고 또 기타 사회유출이 경합을 하니까 어디로 갔어요? 네, 기타 사회유출로 갔어요. 그래서 항상 보니까 배당, 상여, 기타 사회유출 있으면, 자, 배당하고 상여가 하면 상여, 배당하고 기타 사회유출하면 기타 사회유출. 항상 그 밑에 있는 게 우선적으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이것들이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배당하고 상여가 겹쳤다 그러면은 뭐 배당이냐 상여냐 이것들을 자주 물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순서를 좀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자, 저는 이게 좀 어떨까 싶어요. 자, 우리 지금 이 모든 문제가 왜 나왔어요?
개인적인 거를 회사가 대신 부담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생겼죠. 그래서 이게 알려진 거예요. 사회에 알려져서 회사 돈을 이렇게 마음대로 가져다 쓴 게, 제 개인적으로 사용한 게, 자, 회사 돈을, 자, 개인적으로 이렇게들 사용한 게 알려진 거죠. 그래서 이게 알려지다 보니까, 알려지면 이제 뭐 해야 됐어요? 개인적으로 쓴 것들이니까 이제 토해내야 되죠. 토해내야 되죠. 배상을 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배상하라는 기사가 난 거죠. 배상기사. 자, 이게 뭐냐면, 이게 배당. 회사 돈 개인적으로 사용한 거, 이게 이제 사회유출의 기본적인 정황이고요. 자, 그렇게 하면은 배상 기사 뭐예요? 배당, 상여, 기타 사유출. 자, 이 순서대로 간다. 자,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해서 이거에 대한 배상하라는 기사가 떴다. 라고 해서 외워놓으시면 나중에 잊어버리시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거기까지 보시고 이제 저랑 지금부터 볼 거는 39페이지에 있는 유보라는 걸 볼 거예요. 자, 유보도 상당히 중요해요. 유보는 나중에 여러분이 회사를 가시면 유보라는 조정은 계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게 유보거든요. 내가 알고 있으면서. 그래서 여러분도 많이 접하시게 되는 유보 조정 중에 하나가 이 유보라는 걸 겁니다. 자, 무슨 내용이냐? 이런 내용이죠. 뭐냐면 교재 39페이지에 중간 밑에 7번 유보라고 보시죠. 자, 유보란 세무조정 금액의 효과가 사회로 유출되지 않고 사내에 남아 회계상 자산부채와 세무상 자산부채의 차이를 가져오는 게 유보래요. 이해 안 되시죠? 세법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습하지 말라 그러는 게, 여러분 예습하면서 이걸 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될 건지. 이걸 보고 뒤에 있는 사례를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세법은 예습이 아니라 제 설명을 먼저 들은 다음에, 저도 나름 여러분들한테 강의하기 전까지는 되게 고민을 많이 해요. 이걸 어떻게 설명드리면 이해하실지를 고민을 많이 하고, 고민한 결과를 가지고서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강의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복습을 하는 형태로 학습을 하셔야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게 뭔 소리냐? 40페이지 제일 위에 그림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런 내용이에요. 자, 우리는 뭘 했냐면 단기매매 금융자산을 지금 샀어요. 회사가. 자, 회사가 단기매매 금융자산을 샀는데 오를 줄 알았죠. 자, 오를 줄 알았는데 안타깝게도 자, 7월 10일 날 100만 원? 100만 원으로 할까요? 회사 단위로 좀 작긴 하지만 뭐 100억 해보죠. 자, 100억을 샀어요. 자, 100억을 샀는데 12월 31일 날 한 6개월도 안 됐는데 시가가 80억으로 떨어졌어요. 20억이 날라간 거죠. 자, 그러더니 2019년 2월 10일 날 시가가 더 떨어진 거예요. 50. 그래서 더 이상 못 버티고 50에다 처분을 했다고 보죠. 자, 이런 거래가 있었다고 하면 제 회사가 만약에 얘를 단기매매 금융자산으로 분류를 했다고 볼게요. 우리 회계에서 배우셨죠? 단기매매 금융자산. 매도나 매수나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 그런 자산이라고 하면 단기매매 금융자산의 시가가 하락하면요. 회계에서는 뭘 하나요? 이제 평가 손실을 잡죠. 시가가 하락했으니까 자, 20만큼 하락한 거를 평가 손실이라고 해서 잡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 평가 손실을 어디로 가져가요? 우리 손익계산서로 손실로 그대로 가져가요. 손익계산서 당기손익에 20만큼 손실을 인식을 하죠. 자, 그럼 이렇게 회사가 평가 손실을 잡았을 때 세법이 얘를 인정할 거냐? 세법은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런 거죠. 회사는 지금 뭘 했어요? 회사는 비용 측면에서 자, 북에서는 20이라는 손실을 잡았지만 텍스는요. 이런 평가를 몰라요. 회계는 세법은 생각해 보세요. 세법 세금을 과세하는 거기 때문에 수익, 입금이나 송금이나 전부 다 확정된 거. 자, 확정된 수익과 확정된 입금과 확정된 송금에 대해서만 세금 계산할 때 반영을 하지. 자, 얘는요. 아직 평가를 한 거지 확정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처분이 돼봐야 아는 거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냥 우리의 생각일 뿐인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평가와 관련된 손익은 세법은 인정하지 않아요. 웬만한 건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텍스상으로는 얘는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자, 장부에선 비용 잡았는데 세법은 안 되는데요. 자, 그럼 이 송금을 덜어내야죠. 자, 송금으로는 불산입하는 거죠. 송금으로는 불산입하는 거니까 이때 이렇게 송금 불산입이라는 세무조정을 하면서 20이라는 금액만큼 송금 불산입하고요. 그 끝에다가 뭐라 그러냐면 유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도대체 저 유보가 뭐냐? 왜 유보라고 쓰느냐? 이런 거예요. 뭐냐면 자, 회계에서는요.
BS를 보세요. 장부 재무상태표를 보면 자, 회사 장부상의 단기매매 금융자산은 처음에 취득할 때 100으로 잡혀 있다가 평가 손실을 잡고 나면 장부상에는 얘가 80으로 잡혀 있죠. 80으로. 하지만 세법은요. 세법은 평가를 몰라요. 처음에 100 주고 샀으면 지금도 그냥 100인 거예요. 세법이 아는 이 금융자산은 100인 거예요. 근데 장부에는 지금 얼마가 잡혀 있어요? 80. 이 회사가 평가 손실을 인식하다 보니까 무슨 차이가 생겼어요? 회계와 세법이 보는 자산 금액의 차이가 생겼죠. 그쵸? 자, 이렇게 송금불산입이나 이런 세무 조정을 했을 때 그 차이가 어디에 남아있냐? 이 자산이나 부채 금액의 차이로 남아있을 때, 자, 그때 쓰는 조정 항목을 우리가 유보라고 해요. 자, 여기까지는 동의하시죠? 자, 그럼 이렇게 평가했던 자산을 50에 처분해요. 그러면 단기매매 금융자산 80이 빠지는데 50이 들어오니까 회사는 처분 손실을 30을 잡았을 거예요. 즉, 이렇게 80으로 있던 자산을 50에 처분했으니까 장부상으로는 처분 손실을 30을 잡았겠지만, 자, 세법이 생각하는 처분 손실은 얼마일까요? 세법이 생각하는 처분 손실은 100짜리를 50에 팔았으니까 50이 처분 손실이겠죠. 50. 자, 그럼 이때는 어떤 조정이 있는 거예요? 자, 비용. 처분 손실이라는 비용 항목이 있는데, 장부에서는 얘를 30을 잡았고요. 텍스가 생각하는 처분 손실은 50이에요. 자, 그러면 세무조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비용, 세법이 생각할 땐 50인데 30밖에 안 잡았으니까 원래 송금산입이라는 조정을 해야 되는데, 자, 이 송금산입이라는 조정은 둘로 나눈다고 그랬죠? 결산조정일 때하고 신고조정일 때하고 구분을 나누는데, 자, 결산조정 항목일 때는 송금산입 한다고요? 안 하고, 신고조정 항목일 때는 송금산입이라는 조정을 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 처분손실이라는 게 뭔가 보니까, 이 처분손실, 우리 결산조정 항목의 재고자산 평가손실, 고정자산 평가손실, 자, 이런 것처럼 회사 내부적으로 잡은 손실인가요? 아니죠. 외부한테 처분하면서 발생한, 실제 발생한 손실이 이 처분손실이에요. 자, 그러면 이 처분손실은요, 결산조정일까요? 아니에요. 신고조정 항목이죠. 자, 신고조정 항목이니까 뭘 해야 돼요? 예, 송금산입이라는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송금산입하면서 이 처분손실이라는 게 발생할 텐데, 뭐 일단 계정 과목은 제가 다른 걸로 쓸게요. 처분손실이 얼마만큼 덜 잡혔어요? 20만큼 덜 잡혔네요. 그러면서 여기다 뭐라고 쓰냐면 마이너스 유보라는 걸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송금산입을 하면서 마이너스 유보를 쓰고요. 우리 교재에 보면 계정 과목도 처분 손실이 아니고 전기의 단기매매 금융자산이라고 썼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교재에 있는 저 내용을 좀 아셔야 돼요. 자, 무슨 내용이냐면, 어디다 쓸까요? 여기다 쓸까요? 자, 우리 처음에 얘를 얼마에 취득했냐면 100에 취득했어요. 자, 그러면서 시가가 80이 되자 우리는 평가라는 걸 한번 했고, 시가가 50이 되자 처분이라는 행위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우리 회계에서는요, 회계에서는 100에서 80이 되는 이때 평가 손실 20을 인식했고요. 80에서 50으로 처분할 때 처분 손실 30을 인식했죠. 자, 하지만 세법은 달라요. 세법은 평가라는 단계가 없었어요. 평가라는 단계가 없고 100에 취득했던 애를 그냥 50에 처분하면서 처분 손실만 50이 있을 뿐인 거예요. 자, 그러면 회계는요, 이 100에서 80 되는 걸 손실을 한번 인식하고 처분할 때는 요만큼만 손실로 인식을 하는데, 세법은 처분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처분 손실이니까 차이는 딱 뭐예요? 네, 여기 평가했던 금액. 이 금액이 평가할 때 세법은 송금불산입했고요. 대신에 얘가 처분할 때는 그만큼 똑같은 금액이 송금산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세법이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보라는 항목 있죠. 자, 유보라는 항목은 자산부채의 차이기 때문에 내가 평가할 때 송금불산입했던 금액 있죠. 그 금액은 그 자산이 처분이 되면요, 자연스럽게 처분 손익이 그 금액만큼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평가를 해놨기 때문에 평가를 부인하게 되면 처분 손익이 그 동일한 금액만큼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요 금액만큼. 그래서 처분하는 시점에 그 금액만큼을 다시 반대로 조정을 해주면 돼요. 무슨 얘기냐? 다시 여기서 보세요.
우리가 평가하는 단계에서 손금불산입을 하면서 유보 잡았었으면, 손금불산입 했으면 이 자산을 처분하게 되면요. 뭐 해야 되겠어요? 손금불산입이니까 그때는 손금산입만 해주면 돼요. 볼 것도 없어요. 볼 것도 없어요. 우리 아까 계산할 때는 회계상 처분 손실이 30인데 세무상 처분 손실이 50이어서 추가적으로 손금산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결산 조정인지 신고 조정인지 막 고민하면서 했잖아요.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유보가 있던 항목이 있는데 그 유보 있던 항목이 처분이 되면 무조건 반대로만 조정하면 돼요. 그래서 손금불산입 유보였으니까 손금산입 마이너스 유보란 걸로 조정하면 되죠. 그래서 이 유보를요. 이렇게 손금불산입하거나 입금산입할 때는 그 유보를 그냥 유보라고 부르고요. 손금산입하듯이 뭔가 이렇게 비용으로 떨어낼 때는 앞에 뭐라고 붙이냐면 삼각형을 붙여요. 그래서 마이너스 유보라고 불러요. 자, 삼각형이라고 쓰고 마이너스 유보라고 부릅니다. 실무에서는. 그래서 유보가 있을 때는 처분이 있을 때 반대 조정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자, 39페이지 와서 내용을 한번 다시 정리해보죠. 자, 39페이지 7번의 유보, 동그라미 2번, 3번 볼까요?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유보해서, 유보는 세무상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거다. 자, 장부가 있고 세법이 있으면, 자, 회사 장부에 있는 것보다 세법을 증가시키는 게 유보예요. 우리 지금 장부에는 80이라고 잡혀있죠, 단기 매매가. 근데 세법이 생각하는 건 100이잖아요. 이걸 늘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을 늘리는 조정이니까 얘 때는 유보가 되겠죠. 자, 동그라미 3번에 마이너스 유보를 보니까 세무상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요. 예를 들어서 반대일 수도 있어요. 장부에는 100이 잡혀 있는데 세법이 생각할 때는 얘가 80인 거예요. 그럼 얘를 하려면 줄여야 되죠. 자산을 줄이니까 마이너스 유보가 되겠죠. 그래서 그 동그라미 3번 밑에 예를 보면 단기 매매증권 평가손익, 방금 예를 들었던 게 이거예요. 단기 매매증권 평가하면 세법은 평가 모르죠. 평가를 모르니까 세무조정이 발생할 거고요. 세 번째 중에 보면 재고자산 평가손익, 회사는 재고자산 평가를 해요. 하지만 세법은 평가를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무조정이 발생할 거고 그때는요. 그 세무조정한 게 자산부채의 차이가 나겠죠. 그러니까 회사는 재고자산을 평가해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잡았으면 세법은 이 평가 손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 자산부채의 차이가 발생하겠죠. 자, 그때는 이렇게 유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겁니다. 자, 밑에 동그라미 4번에 보니까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는 세무조정 사항 중 소득 처분이 유보인 항목들의 증감 내역을 관리하는 서식이다 라고 하는데 그게 어디냐면 40페이지 중간에 서식이 있습니다. 그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를 보니까 뭐 블라블라해서 밑에 보면 뭐 과목 동그라미 1번에 과목 동그라미 2번에 기초잔액 동그라미 3번에 감소 4번에 증가 5번에 기말잔액 나오는데 자 이게 뭐냐면 유보라는 게 달려있는 애들은 이 서식에다가 다 적어놓는 거예요. 유보가 딸려있는 애들은. 자, 왜 그러겠어요? 자, 유보가 달려있던 애를 아까 처분하는 순간 그 있던 유보를 반대 조정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뭘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유보가 있는 애들은 리스트를 전부 관리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다 나중에 처분하면 얘 딱 떼서 바로 반대 조정하면 되니까. 그래서 걔들을 어디서 관리하겠다는 거냐? 이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에서 관리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 시험 목적상으로 이 서식을 작성해 볼래? 이게 뒤에 나오긴 하거든요.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어렵긴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을표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지 이게 유보를 관리하는 서식이라는 것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밑에 기타라는 처분이 이제 보죠. 8번의 기타, 40페이지 8번의 기타라는 걸 보면 세무조정의 효과가 법인 내에 남아있으나 회계상 순자산 가액이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게 기타라는 처분이래요. 얘는 좀 간단해요. 간단하니까 뭐 금방 보실 것 같은데 이런 예를 들었어요. 그 40페이지 밑에 제일 밑에 예를 보세요. 음영치해진 거. 자, 회사가 매출 100을 하는데 회계 처리할 때 차변에 현금 100, 원래는 뭐 해야 돼요? 여기다 매출 100 하면서 손익계산서를 태워야 되죠. 손익계산서를. 자, 근데 회사는 지금 뭘 했냐면 얘를 그냥 이익잉여금이라고 처리했대요. 이익잉여금. 자, 그럼 매출을 하는 순간 회사의 순자산은 증가하죠. 매출했으니까. 그럼 순자산 증가하면 세법은 입금을 잡아야 돼요. 입금 잡으면서 법인세를 내야 돼요. 자, 근데 회사가 이렇게 이익잉여금이라고 회계 처리했을 때 회사가 이걸 수익으로 잡은 건가요? 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 아까 몇 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냐면 35페이지에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조정 신고서에 우리 시작하는 항목이 뭐부터 시작했었어요? 네, 당기순이익
소득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에다가 세무 조정을 썼어요. 뭐 입금 산입, 뭐 송금 산입, 세무 조정들을 했었기 때문에 회계가 생각하는 소득에다가 세법이 생각하는 조정을 해서 세무상 소득을 구하는 건데, 자, 이러려면 어쨌든 기본적으로 당기 순이익에는 들어와 있어야 뭔가 조정을 하는 건데, 자, 매출 100이 발생하면 회계도 수익이고 세법이 생각할 때도 순자산 증가했네? 입금이 맞아요. 입금이 맞아요. 그래서 회사가 장부에다가 얘를 수익으로만 잡았으면 아무런 세무 조정이 없는 거예요. 자, 근데 회사는 지금 얘를 뭐라고 처리했냐면 이익잉여금이라고 처리했어요. 자,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했으면 이 당기순이익 안에 포함이 돼 있나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회사는 매출 발생한 걸 바로 그냥 재무상태표에 이익잉여금에다가 직접 보낸 거잖아요. 원래는 이 손익계산서라는 걸 통해서 여기 당기순이익이 나오면 이 당기순이익이 이익잉여금으로 돌아서 들어가는 건데, 얘는 이 손익계산서 손익도 안 태우고 바로 이익잉여금에 넣은 거니까 결국 회사는 수익계상을 안 한 거예요. 자, 세법이 생각할 때는 순자산 증가해서 입금인데 회사가 안 했죠. 자,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네, 입금으로 넣어야 되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수익 측면에서, 자, 북에서는 이익잉여금이니까 뭔가 넣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익 계상은 안 한 거예요. 하지만 세법이 생각할 때의 입금은 100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입금으로 추가적으로 산입을 해줘야 되니까, 자, 이때는 이제 입금 산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게 밑에다가 써놨는데 이렇게 넣네요. 이런 사유 때문에 뭘 해야 되는 거냐? 입금 산입을 하라는 거예요. 입금 산입을. 그래서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했던 애를 입금에 산입하면서 이때는 처분을 뭐라고 하냐면 기타라고 해요. 기타. 자, 이 기타라는 소득 처분의 개념이 뭐냐면, 순자산이 증가 또는 감소했는데 그걸 회사가 원래 손익계산서를 태우지 않고 우리 자본 항목들 있죠. 이익잉여금이나 자본잉여금이나 기타 포괄손익이나 이런 자본 항목의 조정으로 그냥 처리를 해버리면 세법이 생각할 때는요, 일단 회계상으로 이게 순자산이 증가하면 회계가 입금을 잡아야 되는데 수익을 잡아야 되는데 수익을 안 잡고 이렇게 자본 항목으로 잡으면 손익계산서를 안 타잖아요. 그러니까 손익으로 안 타게 되죠. 그래서 걔네들을 태워주면서 들어가는 조정이 이 기타라는 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타 조정에 보면 그 동그라미 2번에 자기주식 처분 관련된 사례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뒤에를 배우고 나중에 다시 한번 이 책을 보실 때 보면 당연하지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설명드리면 좀 어려우실 거고 나중에 뒤에 있는 내용을 보고 다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고요. 지금 저랑은 38페이지로 오셔서 이 소득 처분을 총정리를 한번 해보고 마무리를 지어보죠. 자, 소득 처분해 보니까 먼저 두 가지로 나누죠. 입금 산입, 즉 세법상 소득을 늘리는 거랑, 자, 송금 산입, 세법상 소득을 낮추는 게 있는데, 자, 입금 산입하는 거에 보니까 뭐 사유외출, 유보 등이 있는데, 먼저 사유외출이 뭐였어요? 우리가 송금 불산입하는 게 대부분이 사유외출이었죠. 자, 송금으로 불산입했어요. 근데 이게 누군가한테 소득으로 귀속됐나 봤더니 주주한테 가면 배당, 임직원한테 가면 상여, 자, 기타 외부 사람들한테 가면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되고, 이 세 가지에 해당할 때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소득 귀속자한테 추가적으로 과세가 이루어져야 되고 동시에 원천 징수도 했어야 됐었죠. 자, 하지만 분명히 사회유출됐지만 상대방이 법인이거나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상대방 소득에 포함이 돼서 과세가 되니까 별도의 사후관리가 불필요했었습니다. 자, 입금 산입이나 송금 불산입을 했는데 그게 자산이나 부채의 차이였다. 아까 재고자산 평가나 단기매매 금융자산의 평가와 같이 회계와 세법상 자산 부채의 차이였을 때 넣는 항목이 유보라는 해고요. 자, 이 유보 플러스 유보인 애는 세무상 순자산이 증가하는 게 플러스 유보고, 반대로 여기 마이너스 유보 있죠? 마이너스 유보는 세무상 가액이 회계보다 감소시키는 걸 마이너스 유보라고 했었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기타가 나오는데, 기타도 플러스 마이너스 쪽에 똑같이 나옵니다. 자, 기타는 뭐였어요? 입금이나 송금에 해당하는 건데 회사가 이걸 자본 항목으로 넣었을 때 그걸 입금이나 송금으로 잡아주는 조정이 기타였어요. 그래서 입금 산입했을 때 기타가 있고 송금 산입했을 때 기타가 있는데, 이거는 뭐 별도의 세무 조정이 있는 게 아니라 회사가 수익인데 그걸 처리를 지금 잘못해놨으니까 일단 입금으로 잡아놓고 가기 위해서 하는 조정이 기타라는 조정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41페이지만 정리하고 이번 시간 마칠게요. 자, 41페이지 보면 무조건 기타 사유외출, 제일 위에 9번에 무조건 기타 사유외출이 있는데 이것도 시험 문제 한 번씩 나와요. 근데 지금 이걸 읽으시면 모르니까 이외독 할 때 보세요. 뒤에 있는 거 다 배우고 보면 그냥 너무 당연하지요. 너무 당연하지니까 이외독 때 보시고요. 그 밑에 예제 4번, 5번 풀고 마칠게요. 자, 4번. 다음의 항목 중에서 차후년도 법인세 세무조정 시 반대 조정이 필요한 거. 자, 이게 뭐예요? 이게 유보예요. 그러니까 유보는 차후년도 반대 세무조정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보인 항목을 고르라는 게 이번 문제가 돼요. 근데 동그라미 1, 2, 3, 4에 있는 항목들을 여러분이 지금 유보인지 뭔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건 나중에 뒤에 배우시면 자연스럽게 판단할 수가 있고요. 다만 시험 문제에서 차후 연도에 반대 조정에 필요한 걸 물어보는 건 뭘 물어보는 거다? 유보를 물어보는 거다. 그걸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예제 5번. 다음 중 소득 귀속자에 대한 추가적인 과세가 필요한 항목이 아닌 것. 자, 소득 귀속자한테 추가적인 과세 필요한 거? 배당, 상여, 기타 소득. 우리 배웠었죠? 그래서 1번에 배당, 2번에 상여, 4번에 기타 소득인데 3번에 유보니까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